자, 요번에 살펴볼 것은 이제 몽골 부족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몽골 부족과 원나 관련된 내용인데 한이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동계에 관련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동계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502페이지 펴보세요. 502페이지요. 자, 502페이지 읽을게요. 예. 아,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앞에 이세호 관련된 내용을 좀 수정하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 그 이세호 설명할 때 그 요조치하에 이제 그 이세호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금나라의 두아주하고 연결돼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한 건데 금나라가 아니라 요나라의 두아주예요. 그래서 요나라의 두아주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세호에 연결돼 있고요. 그 이세호가 나중에 금나라 들어와서 없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요나라가 금나라 두아주가 아니라 요나라 도와줘 관련된 내용 이렇게 말을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수정해서 이제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건국 이전의 몽골 부족사에 보면요. 당대까지만 해도 몽골족은 보잘것없는 작은 부락사에 지나지 않았다. 당에서 몽골족은 몽골치리라고 해서 시리족의 한 부족으로 이렇게 불렸으며 현재 내몽골 자치구 동국방의 흥하정 지방의 오흑콩강 상류에 흩어져 살았다. 이렇겠죠. 자, 그래서 이들은 초기 거주지는 기후와 토지 조건이 극히 열악했으며 들쥐를 잡아먹는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유목 생활을 했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잘못된 거야. 원래 이제 몽골족은 그 유목민족이 아니었어요. 얘네들은. 예. 얘네들은 이제 내몽골 지역에 살 때는 수렵을 주로 했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유목으로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외몰골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유목으로 바뀌어. 어.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위구르 왕국이 붕괴되고 대규모 민족 이동이 있었는데 그때 오늘날 몽골 평원, 외몽골 평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불행한 할두산에 거주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니 불행한 할두산에서 오노 캐로라 투아강 그 상류 초원 지역으로 이제 거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이 수렵이 아니라 유목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예.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때는 이제 뭐냐면 그 수렵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몽골족 부족 사회가 커다란 변화가 있는 거는 9세기 중반 위구르 제국이 붕괴와 함께 시작된 몽골군의 정치적 격변이었다. 그래서 서기 840년 키르키즈에 의해서 그 당시 위구르 왕국이 붕괴되니까 대규모 민족 이동이 일어나는데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투르크 계열의 돌골 계통의 민족들이 여기 서진을 내서 오늘날 투르키스탄 지역에 가게 되고요. 오늘날 이제 몽골 총원 지역은 그 만주나 그 당시 내몽골 지역에 있었던 이 구족달달이라는 민족이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 구족달달 안에 이 우리가 몽골 부족도 여기에 있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몽골 부족의 생활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데 이 몽골족들은 그 당시 이제 그 남쪽에 있는 불한 할두산에 있는 오놀, 케도다, 투르, 상강, 상류 초원지로 이주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오면서 이 초원지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수렵이 아니라 유목으로 이제 생활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몽골족은 풍부한 목장지대에 있는 이곳에 새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남북주에서 수당에 걸쳐 발응한 몽골계 유민 국가들은 모두 이 지역을 점령한 후에 비로소 웅비하였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몽골족 같은 경우에는 이때 몽골족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불안 활두산에 거주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오너 캐롤라 투르강 유역에 이제 거주했던 그 지역을 얘기하죠. 거기에 있었던 이제 몽골족들은 이렇게 그 기본 단위였던 아일에서 시작해서 시적인 오보, 키리에, 그다음 올류스, 이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위가 이루어졌는데 요 관련된 설명이야. 그래서 그 당시 몽골 총원에 정착했던 사회 조직 관련된 내용이죠. 자, 몽골족은 가장 기본적인 친족 집단 아이디나는 개별 유목 가옥이었고 몇 개의 아이를 모여 오복이라는 시족을 구성하였다. 자, 몽골족의 유목 이동은 그 마차의 바퀴에 의미하는 키리에라는 대규모 집단이 그 단위였다. 키리에는
수백 내지 수천 개의 유목국가 가구가 한 개의 단위가 되었고 야영을 할 때는 바퀴 모양이 커다란 원형으로 지내쳤기 때문에 바퀴라는 용어를 나오게 되었다. 이는 약탈과 전쟁이 일상화되었던 당시에 불안한 유목민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사회 구성의 가장 큰 단위는 울루스, 이르겐이라는 부족 연합체이다. 자, 그래서 몽골 사회 각 부족은 부족 간의 어떤 패권을 둘러싸고 서로 항쟁을 되풀이하면서 전투를 키워나갔는데, 그런데 12세기 초에 금이 멸망하자 몽골 지방에 대한 거란족 압력이 소멸되었다. 또 새로 일어난 금은 중국 정부의 힘을 썼기 때문에 미처 몽골 지방에 돌볼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금 얘기할 때 이제 금나라가 그 몽골 지방에 관련된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몽골 부족 간에 이제 싸움이 나서 결국에 몽골족이 징기스칸이 그걸 통일했던 그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데아 외부로부터 압력이 사라진 대신에 몽골 부족 간의 다툼이 있는데 여기서 좀 용어 정리를 할 게 뭐냐면 앞에서 이 구족달단의 민족 간에 몽골 부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요때 몽골 부족은 징기스칸이 뭐냐면 그 배출한 몽골족이고요. 그 외에 범몽골족이 있어. 그때 이제 구족달단에 갖고 이제 같이 도왔던 범몽골족 안에는 또 그 안에 몽골족 외에도 여러 이제 또 부족들도 구성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범몽골족이에요. 그 나중에 몽골 부족들 이런 부족들을 통합하면서 이제 통칭 이제 그냥 몽골족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몽골족은 그 징기스칸이 나타난 몽골족이고 그리고 구족 달단 안에는 이 케레이트, 메레키트, 타이치바트, 나이만 등 여러 이제 부족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들을 몽골족이라고 이제 통칭하게 되죠. 징기스칸이 이들을 통합하고 나서요. 하여튼 이들 간의 각축전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 금나라 이걸 제대로 통제를 해갖고 좀 이의제의를 해갖고 이제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했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징기스칸이 이들 부족들을 통합을 했던 거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인 계층 분화도 진행되어 빈부의 차가 나타나게 되고 또 정치 군사적 지배층인 노양과 일반 유목민인 하와추 간의 계층적 차 등도 나타나게 됐다. 각 부족은 때때는 부족 국가를 형성하여 한옥은 칸이라는 군장의 추정이 있었으나 강력한 통일 제국을 건설하지 못했다. 한편 중국 지출의 성관 금제국도 몽골 지방의 강력한 통일 세력을 추구하는데 극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강한 부족이 나타날 때 듯하면 타부족 원조의 부족과 내분을 부추겼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작간이고요. 이 금나라는 이제 강력하게 통제를 못했어.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골족이 아까 전 징기스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제를 제대로 못했다. 예, 그래서 상대가 좀 약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세기 후기에 이르면 여진사의 급격한 하나였다. 금나라의 군사력이 현재 약화되기 시작했고 이 틈을 이용해서 몽골 발전이 가속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와서 이제 있고 여기 징기스칸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건설 볼게요. 태무진. 이게 이제 후에 칭기스칸이라고 이제 불려진 건데 원래 이름은 이제 태무진이에요. 예, 최고의 쇠로 만든 인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1862년 몽골족의 보로지기도 시를 속한 에슈게이 장나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태무진은 몽골족의 한 시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몽골족을 다 통합하고 또 몽골족뿐만 아니라 그 몽골 평원에 있는 범몽골족까지 다 통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친 에슈게이는 전 몽골의 칸이었던 하불의 손자였으나 몽골 부족 국가가 금과 타타르의 공격으로 붕괴된 이후에 일개 부족장을 전락했고 태무진이 9살이 됐던 부친이 타타르에 의해서 살해됐다. 자, 이때부터 이제 몽골정에 통일하여 징기스칸이 즉위하기까지 36년간 태무진은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보냈다. 태무진은 처음에 케레이트부와 동맹관계를 맺고 그 원조를 받아 몽골부의 그 지도권을 장악한 후 케레이트부를 병합하고요. 이어 여러 차례 이제 여러 부족들 차례로 제압해 나갔다. 그 후 이제 서쪽에 가장 강한 세력을 갖고 있던 나인반부를 이제 격파하여 몽골 공원을 통일하고 1206년에 마침내 오나강 상류에서 쿠리타이를 이제 열어서 한해 지위를 오르니 대몽골 제국의 출현을 이룩하였다. 자, 가난한 소년 태무진이 몽골 사회를 통일하는 영웅으로 성장하는 데는 그의 혁명은 어머니와 케레이트 부족의 도움을
위한 파가 크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징기스칸의 놀라운 군사력을 볼게요. 징기스칸 짧은 시간에 강대한 이제 뭐냐면 그 영토를 확보했잖아요. 그 밑바닥에는 이 군사력이 이제 있는데 이런 군사력의 특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족적 세력을 탈피했다. 그러니까 탈부족적인 어떤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십진법 체제를 이용했죠. 예전에 유목국가에서 이 십진법 단위로 10단위로 해갖고 군사 편제를 했거든요. 이걸 적절히 이용해갖고 그다음에 천호라든지 그다음 백호, 십호 또 만호 다 십진법이죠. 근데 이제 이 십진법이 예전과 좀 다른 게 뭐냐면 탈부족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 단위로 십진법을 해갖고 군대 편찬 그 군대를 그 조직한 게 아니라 여러 알지도 못한 다른 사람의 부족끼리 해가지고 십진법을 통해서 이게 천원이 백원이 만원이 이렇게 이제 편성을 했다는 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호장이나 백호 그 만호장의 자식들을 자신의 이제 일종의 인질로 잡아오게 해갖고 이 인질을 바탕으로 해갖고 군대를 만들죠. 이게 친위대 캐시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이제 또 갖가지 여러 가지 또 혜택도 주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충성을 또 맹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징기스칸이 군대를 조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보면 천인대 조직을 볼게요. 자, 1206년에 제2호는 징기스칸의 당면가제는 부족국가 체제에서 유목국가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그 제1보로 시하의 전 유목민을 95개 천인대 집단으로 편성하고 차곡공신과 그의 일족과 친지를 천인대 우두머리로 책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 유목민을 분할 통치하도록 하였다. 각 천인대 대장은 종래부터 내려온 부족의 장을 그대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부족을 데리고 징기스칸의 정복전제에 공을 세운 공신을 임명하는 경우 그리고 새로 정복한 정복제 유목민을 천인대로 편성하여 공신을 그 자리에 임명하는 경우도 다양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탈부족적인 형태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태무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뭘 이제 느끼게 되냐면 이제 핏줄보다는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혈통에 의한 그 부족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해갖고 이제 그 의형제를 맺거나 하여튼 이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끊어다가 이런 천호장이니 만호장이니 그 지위를 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탈부족적 형태의 군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새로 편성된 천인대 집단의 일부는 징기스칸 아들과 동생들의 천인대장을 맡겼다. 그의 세 아들에게 서쪽의 알타이 방면을 맡겼고 세 동생들에게 동쪽의 흥학령 지역에 맡겨 동서로 거쳐서 이제 몽골 제국의 중심인 천인대를 배치한 것이다. 자, 이 천인대 우두머리는 그 몽골 제국의 중심 간부로 활약하게 되면서 제국을 크게 발전돼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마치 이제 천인대가 마치 징기스 아들과 동생들만 맡은 걸로 이렇게 서술됐는데 주의할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부예요.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이제 허영보다는 비현실적인 요소를 상당히 강조했고 능력만 있고 자기한테 충성을 맹세하면 천인대도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수고 이게 다수예요. 예. 그래서 이게 서양사 그 강자중국사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기술돼 있는데 여기는 여기에서만 부각시켜서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강자중국사는 비현실적 요소를 되게 강조하고 있다. 예.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십진법 같은 걸 이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각 천인대는 다시 백인대, 십인대 등 십진법으로 나눠졌고 백인대장과 십인대장을 임명하여 천인대장, 만인대장과 함께 몽골 제국의 귀족이 되었다. 자, 징기스칸 천인대는 몽골 제국의 정치, 행정, 군사, 사회 등 모든 기반을 형성하는 조직이었으며 천인대장은 행정관인 동시에 군사 지휘관이었다. 본래 이 십진법에 의한 군사 조직과 좌우 양날개 체제는 폭로 국가에 의해 몽골 공원의 유목국가의 정통이었다. 자, 이런 좌우 양날개 체제를 가지고 징기스칸은 이들 천인대 체제를 자기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철저히 명령 계통을 정비했다. 자, 이디야 시아의 전 유목민들 잘 통제된 군사 집단을 정비한 것이다. 징기스칸의 시대에 이렇게 성립된 집단이 조직이 징기스칸 군사의 원동력이 됐고요.
그다음 캐시 또는 캐시크라고 부르는 친위대의 조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그 당시 이제 이 캐시는 일종의 인질적인 성격의 부대죠. 그래서 단순히 인질적 성격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또 개인적인 어떤 충성을 맹세하게 해서 자신의 친위 부대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특징이 있어요. 자, 징기스칸은 유목국가의 중심 기구로서 캐시크 제도, 캐시 제도를 이제 정립했고, 캐시크란 원래 당번, 당직이라는 뜻으로 유목사회의 군장을 윤본으로 호인하는 근위무사를 뜻한다. 자, 징기스칸은 그 몽골 부족의 우두머리 추대할 때 이미 소규모 캐시크를 조직했고 이것을 전면 확대했다. 캐시크의 최강의 친위대 기마병으로 대원도는 쿠에타이의 뭐 구성원이었는데 쿠에타이인데 못하는 것 같은데. 자, 쿠에타이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다. 징기스칸은 캐시크를 구성함으로써 막강한 군사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 80명이었던 수기를 1000명을 늘리고 70명이었던 호위무사를 1000명 확대하고 여기에다 위사 8000명을 합해서 1만 명의 군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캐시크는 천인대장, 백인대장, 십인대장, 귀족층의 자제 가운데 선발됐으나 평민 출신이라도 유능하면 선발했다. 자, 이들 1만 명의 군단은 다시 1인당 10명의 병사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10만 명 이상의 정예 캐시크 군단으로 설립됐다.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의 군단은 이제 무서운 군사력의 기본 집단이었다. 캐시크는 사반으로 나누어 3일마다 교체되면서 징기스칸의 경호를 맡았다. 각 반의 이제 반장은 사거리라고 불리는 제국의 건국 공무부자로 임명되었고 이후 이제 사거리의 자손이 세습적 그 지위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캐시크의 임무는 이제 그 쭉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임무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자, 캐시크에 들어온 젊은 병사는 징기스칸과 함께 생활하면서 징기스칸과 깊은 인간관계를 맺게 됐다. 캐시크의 상호관계에 강한 유대감과 동료의식을 갖고 징기스칸을 중심으로 강력한 연대의식을 갖는 특권 집단을 형성하게 됐다. 그리고 캐시크는 몽골 제국의 전체를 징기스칸과 연결한 인적 유대였고 한편 근위 무사였으며 중앙정부의 다음 세대 몽골 제국의 간부 양성 기관이고 하였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마지막 단락부터 볼게요. 자, 몽골 국가의 최대 특징은 차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몽골이 이게 확대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종전의 현적인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 철저히 능력 위주로 나갔기 때문이죠. 어떤 부족에 속하든 어떤 신분에 속하든 간에 어떤 인종에 속하든 간에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 능력에 따른 뭐냐면 지위를 부여받고 뭐냐 인정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몽골이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캐시크 제도에서 잘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캐시크 제도는 몽골 국가의 인간주의 요체이기도 하고 징기스칸 이후에 각 칸들이 캐시크를 유지했고 그 몽골 치하의 여러 이제 제후들이 있잖아요. 이 제후왕들도 그 밑에 나름대로 자신의 조직이었던 캐시크를 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친위대 조직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다시 얘기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좀 빠진 것 같은데 또 몽골이 이제 그 확장될 수 있는 군사 조직이니까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몽골 제국 초기의 정복 전쟁을 볼게요. 자, 몽골 제국은 이제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그 세 번에 거쳐서 이제 그 정복 전쟁, 그러니까 세 번에 거쳐서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번에 거쳐서 이제 팽창하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단계를 보면요. 첫 번째는 약탈전이야. 약탈전. 약탈전이라는 건 전형적인 유목국가죠. 한 곳에 침략해서 거기에 있는 걸 100%다 약탈해가고 나와. 그리고 그 지역을 완전히 인명을 다 살해시키 죽이고 이제 나오죠. 이게 약탈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서하나 호라준 정복 때 이 약탈전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복전이 오고타이 칸트부터 이제 바뀌게 되는데 약탈전에서 이제 정복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건 정복전이 뭐냐면 여기에 약탈만 아니라 이제 여기를 정복할 목적인 거야. 약탈은 여기 정복할 생각도 없고 그냥 약탈 목적인데 이건 정복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초창기 때 좀 약탈이 이루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예전에 100% 약탈하는 게 아니라 한 10% 정도 20% 약탈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뭐냐면 사람들 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통치기구를 만들어서 그 체계적으로 이제 조세 징수기구나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이제 세금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다 징수를 하게 되죠. 이게 정복조 형태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쿠빌라이 칸 때 조공채권 강요를 했게 돼요. 그래서 직접 정복보다는 그 간접적으로 이제 지배하는 방식으로 바뀌죠. 중국식 어떤 조공채권 관계. 이 쿠빌라이 칸 때부터 이제 했는 건데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고려죠. 고려. 예. 그래서 고려도 이제 몇십 년 동안 그 몽골하고 항쟁하다가 쿠빌라이 칸 때 항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쿠빌라이 직접 지배보다는 고려 왕실을 유지한 채 조공채권 관계를 통해 간접 지배 형태로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약탈전, 정복전, 저공채권 관계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몽골 제국이 팽창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볼 게 이제 약탈전이죠. 그래서 무력에 의해서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자기 말을 만든 도시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인명을 대규모 살상하는 이런 것들이 초기의 약탈전인데 왜냐하면 이 약탈전을 했던 이유가 직접적인 지배 필요성도 못 느끼고 농경민에 대한 또 편견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이런 목적을 갖고 했다는 거. 그래서 또 대규모 파괴를 함으로써 인근 도시에 공포감을 줘서 자발적으로 항복을 유도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요. 징기스칸 생전의 대원정은 기본적으로 약탈전을 일관되었다. 약탈전은 영토와 인민을 정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무력으로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고 상대방을 군사적 굴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인명살상과 도시 파괴의 규모도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었다. 야, 몽골 공원을 통한 징기스칸 약탈 전쟁은 우선 공격하기 쉬운 취약지대부터 시작해 서하의 약탈 대상이다. 서하 같은 경우는 징기스칸의 공격을 받고 약탈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 또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 입장한테 서하가 굳이 정복할 필요 없기 때문에 내버려뒀거든요. 자기한테 이제 계속 물건을 갖다 바치면. 근데 서하가 항복하고 나서 몇 번 또 반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결국엔 징기스칸이 이제 나중에 서하를 마지막 원정하고 최종 원조 때 이제 죽기 전에 집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게 서하를 이제 멸망시키라 해서 오고타이 때는 아예 서하를 지도상에 없애버리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서하에 대한 공략으로 금을 정복하기 위한 전초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징기스칸은 먼저 서하를 공략하여 본격적 금의 정복을 나서 수도 중경을 함락하고 금의 세력을 항하 이남으로 내몰렸다. 자, 금은 항하 이북의 땅을 유리당하고 공국 만주와 연락 끊기면서 새로 도읍한 개봉 부근과 상동 지방만을 거우 차지하게 됐다. 그의 하부고 이주한 맹학 모국의 여진들은 옛날의 용맹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한인과 같은 관료 지주가 되거나 경제적 낙오자 전락하여 전투에는 전혀 쓸모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금에게 토지를 빼앗기고 그 지배를 받고 있던 한인들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금을 몰아내려고 폭동을 일으키니 내에도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자, 징기스칸의 주된 목적은 약탈에 있었으며 한지에 나라를 세운 생각이 없었으므로 점령한 중국 땅을 목장으로 만들어 우만을 사육장으로 쓰려고 했다. 따라서 중국 땅에 거주하는 한인이나 여진들 모두 도륙하려는 생각을 한때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 거란인으로서 몽골 공국에 큰 공헌을 세웠던 야율초제는 이 야율초제 같은 그 지식인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야율초제는 어떤 역할을 했냐? 이 몽골족하고 그런 한족 같은 정복민들 간의 어떤 문화를 교류하는 역할을 한 거야. 이 사람은 이제 야유이라는 그 성을 사용한 것처럼 거란족이죠. 그렇지만 이제 거란족은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또 농경 문화도 익숙하고 한족 문화도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를 동시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 징기스칸한테 조언을 해주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에게 한지를 목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한인들에게 그 밑에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조세를 징수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건의했고 이걸 채택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야율초제는 거란족이 마레를 멸망하고 세운 동당국왕의 도력 8세 손으로 모친으로부터 한문을 배우고 천문, 지리, 원력, 불교, 도교의 의수에도 능통하였다. 그래서 금나라 장종 때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었다. 1215년 금이 몽골에 망할 때까지 징기스칸에게 발탁되고 1219년 징기스칸의 서역 원정에 수행하면서 보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야율 추제에 대한 징기스칸의 어떤 그 평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그래서 야율 초제는 한인들의 생명 보호에 재산의 보호에 큰 공을 세웠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야율 초제에게 중국의 경영을 맡기고 서아시아 방면에 거쳐 정복을 일관하였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 야율 초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역할을 했냐? 아까 했죠. 이런 유목 그 세계에서 농경 세계를 중재해주는 그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징기스칸이 약탈전을 했잖아요. 근데 오고타이 칸 때 그 정복국가 넘어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약탈전에서 정복전으로 넘어가는 어떤 중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징기스칸은 동서교통의 요주인 서한을 다시 침공해요. 서한은 앞에도 한번 침공했던 한국하고 또 반란이 있고 또 반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공격을 한 거야. 얘가 서방 원정에 필요한 물자와 병력을 서한으로 조달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 서한 원정 중에 병사하고 그의 부하들이, 이거 어면 오구타이죠. 오구타이 칸 때 서하의 수를 함락하여 200년 가까이 계속됐던 서하 왕조를 멸망시켰다. 완전히 지도상으로 이제 없어버렸죠. 이거 완전히 얘네는 봐줄 바 없어.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예전에 한번 읽을 때 그 금나라 그 서하가 멸망한 관련된 내용에서 한이중 내용이 좀 잘못됐다고 했죠. 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징기스칸한테 멸망한 게 아니라 징기스칸의 그 아들 때 오고타이 때 멸망했어.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징기스칸의 죽은 후에 셋째 아들이었던 오고타이가 즉위하죠. 그러니까 쿠이타이를 통해서 이제 추대를 받아 즉위하니 이거 몽골의 태종이다. 근데 태종 이후의 정쟁은 지금까지 약탈전에서 벗어나서 정복지에 대한 직접적 지배와 적극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 정복전이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쳐들어가면 100% 이제 뭐냐 약탈하고 다 죽이고 들어왔죠. 근데 이제 정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가도 약탈래도 한 10% 20% 약탈하고 그냥 그대로 살게 해줘. 그리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애들이 이제 뭐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지 재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일 파괴해서 체계적인 조세 수칙을 만들어서 이제 뭐냐면 징수를 하죠. 세금을 통해서 징수를 하죠. 이런 것들이 정복전이야, 정복전. 뿐만 아니라 몽골 제국의 황제로서 한 대신에 데칸이라는 이제 칭호를 사용했고, 자, 그래서 데칸 밑에는 이제 뭐냐면 여러 또 칸들 있죠.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황제야, 황제. 이건 왕이고요. 예, 그래서 칭호를 사용했으며 징기스칸의 유지를 받들어 남송과의 동맹의 금을 멸망시켰다. 자, 그 다음에 태종은 그 이게 오고타이 칸이죠. 그래서 야율 추진을 중심으로 중서를 중용하고 함께 정사를 논의했고 집행 교초를 발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부터는 이제 태종의 정책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이 부분은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죠. 예전에.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복국가 체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초를 발행했고요. 교초라는 것은 이제 금나라 때 발행했던 집회인데 다시 이제 발행했고, 교초는 뒤에 있으니까 좀 다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칼라코로 정했어. 원래 유목국가에서는 이제 그런 수도가 없잖아. 정주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칼라코를 세웠고, 그 다음에 역참제를 정비했죠. 그래서 그 몽골식의 역참제를 정비했다.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원정을 가게 했죠. 그래서 이 바투, 주치의 첫 번째 아들이 바투거든요. 이 바투를 원정을 하게 돼서 러시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동료까지 이제 가서, 그 당시 이제 뭐, 여러 전투를 통해서, 니그니치나 뭐 모의 전투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 그 유럽군들 격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오구타이 칸이 이제 사망했던 소식 듣고 이 바투가 들어와서 그 사하리를 중심으로 세웠던 칸국이 키차쿠 강국이야. 키차쿠 강국.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체계적인 이제 뭐냐면 그 정복 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호구조사 같은 거 있죠. 호구조사. 그래서 세법을 정비했다.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정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약탈이나 이제 조세 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세금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채택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태종은 야율초제를 중소형을 중용하고 함께 정사를 논의했고 집행 교초를 반영했으며 정복지의 호구조사를 실시해서 세법을 정비하고 정복국가 체제를 갖춰 나갔다. 특히 태종은 유목사의 풍습에 따라 계절마다 수도를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오로코 강가에 이제 카라코놈의 도성을 건축하여 비로소 유목민의 청막 이동 생활을 청산하고 정착하여 도시 생활을 시작했다.
자, 수도와 지방 간의 교통상의 요지에 말의 하루 거리마다 역참을 설치해서 교통료 체계를 확립했다. 역참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이거 태종은 우리나라 이제와 관련돼 있는데 우리나라를 여러 번 쳤죠. 그 친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목적보다는 그 뭐냐 금을 이제 금을 치기 전에 후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고려를 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고려를 이제 한 그 몽골이 7번이나 8번을 거쳐서 이제 쳤죠. 근데 이제 태종 때는 이게 정복전이 아니라 약탈전 형태였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국 같은 다른 그 우리나라 외에 다른 지역은 정복 전쟁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후방을 안정시키는 목적을 했기 때문에 요건 정복전이 적용되지 않고 약탈전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 그 몽골족이 그 우리나라를 이제 정복하려는 목적에서 이제 공격한 거는 6차 때부터야. 6차 때. 그래서 1차부터 해서 5차 때까지는 좀 치고 빠지는 식으로 이제 했는데 6차부터는 이제 뭐냐면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이제 정착하는 모습도 보여. 그래서 6차 때부터 이제 정복전 체제에 넘어가려고 했고,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조공책 봉관계로 넘어갔던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고조사 할 때 좀 더 얘기하고요. 자, 서방으로 조카인 바투로 하여금 유럽 대원정을 나가겠다. 바투의 대원정은 남러시아의 각지에 공격하여 그다음에 그 제일 공격하고 제일 군단은 폴란드 침공해서 독일 폴란드 제후국을 와시타트 니그니치라고 또 하죠. 그래서 물리쳐서 전 유럽을 놀라게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모의 전투에서 크게 대승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바투가 직접 이제 이끌었던 군대는 헝가리를 공격해서 부다페스트를 약탈하고 도나우강을 건너서 오스트리아 쳐다가 비엔나를 위협하는 등 이탈리아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본국에서 태종이 사망했다고 소식을 접하니까 갑자기 이제 유럽 원정을 중단하고 해군을 했죠. 그리고 바투하고 나중에쯤에 이때 태종이 죽은 후에 이제 계승권 분쟁이 나는데 이때 이제 그 오고타의 아들이었던 키우가 이제 칸이 되거든요. 근데 키우하고 바투하고 사이가 안 좋아. 얘가. 그래갖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키우가 이제 바투는 막 욕을 했거든. 주치의 아들이다. 근데 주치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징기스칸의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아들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징기스칸의 부인이 한때 약탈당했거든요. 약탈해갖고 있는데 다시 징기스칸 뺏어서 왔어. 근데 곧바로 그 다음에 임신해갖고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이 주치는 징기스칸의 아들이 아니라 그 당시 징기스칸의 부인이 약탈당할 때 그때 강간당해서 낳은 아들이다. 그 징기스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징기스칸은 이 주치를 자기 아들로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내심으로는 좀 못 믿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오고타이 칸한테 이제 그 뭐 칸인을 넘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장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인 그 주치 아들이 바투인데 이 사실을 키우기 자주 언급하면서 바투가 이제 너네들 아버지가 이제 너네 아버지 주치가 징기스칸의 적자가 아니다 하면서 막 놀려대고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투하고 사이가 안 좋은 키우기 이 사람이 즉위하자마자 바투를 원정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가는 도중에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재위가 2, 3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사람이 3대 정종이 되었으나 3년 만에 죽고 근데 막내 아들이었던 투르게가 있었어. 이 투르게의 아들들이 왕위가 되죠. 예. 그래서 이 몽케가 왕위가 돼. 그래서 몽케가 오고타이 칸의 후예로 추대하려는 일파에 물려치고 즉위하고 그 다음에 4대 헌정이 돼요. 예. 헌정이 되고 이 헌정은 동생 훌라그를 서방 원정을 보내서 페르시아를 공략해줘. 그는 바그다드의 수도를 정하고 있는 아바스 왕조를 멸망하고 이때 이제 셀유크 투르크도 같이 멸망하죠. 그 다음에 시리아 동쪽의 영토를 통일하여 이란국을 건설했다. 이걸 이제 훌라그 울루스라고 하죠. 훌라그 울루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몽골 본토에도 여러 칸국들이 세워지는데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여기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투르의 아들이 세웠던 그 국가가 이제 원이죠. 원. 그 오고타이 오고타이 아니라 쿠비라이죠. 쿠비라이가 세웠던 나라가 원이죠. 중국식 그 제국도 원이고 여기 원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쿠비라이 원료스라고 해요. 원이라는 명칭은 명사에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에 이제 그 붙인 명칭인 것 같아. 원래는 쿠비라이 원료스인데 이걸 이제 한자로 적을 때 원이라고 적었거든. 근데 명사를 집필할 때 원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명나라가 이제 그 다음에 원사를 집행한 거라서 이걸 원이라고 이제 칭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키차크 항국이 있고 주치 울류스라고 하죠. 바투가 세웠고 주치 아들 바투가 세웠고 그 다음에 오고타익 항국, 차카타익 항국, 그 다음에 여기 이란국이 있어요. 이란국. 원래 이란국은 이제 여기 중동 지역에 세워진 왕국이었고 초창기 때는 이슬람을 탄압했죠. 처음에 네스티우스를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이슬람교를 나중에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왕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오고타익 항국은 나중에 이제 차카타이 항국의 병합이 돼요. 차카타이는 서차카타이, 동차카타이 이렇게 분열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티모르 제국은 이 차카타이 항국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원나라 그다음에 네 개 항국이 이렇게 분열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디야 징기스칸 시대부터 터키족이 장악했던 그 서아시아를 공략하여 드디어 터키족부터 주권을 빼앗고 서아시아 세계의 패권을 확립하게 되었다. 자, 몽골 제국은 동으로는 고려를 복속시키고 쿠비라인 하역은 티베트의 토본과 운남 대리국을 멸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죠. 네, 여기 토본이나 이런 것 지역을 장악했다. 그리고 요때 이제 뭐냐면 티베트 종교라고 하죠. 남아 종교를 받아들여요. 원나라 지배층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남아교 승려들 모셔다 자기 국사로 삼고 체해 관계를 맡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어디까지 읽은 거야? 네,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몽골 제국은 여기까지 있고 동호는 고려를 복속시키고요. 그래서 쿠비라이 칸때 이제 복속시켰죠. 쿠비라이 하역은 티베트의 토본과 운남 대륙을 뭐라고요. 그리고 안남의 진앙조를 공격하면서 남성을 포위하도록 하였다. 자, 이 진앙조는 쩌낭조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쩌낭조를 이제 세 번이나 공격했어. 예, 그렇죠. 다 실패했죠. 예, 실패했어요. 예, 그 예전에 동남아시아사 할 때 요 관련된 문제가 나와.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헌종의 사망과 왕이 다툼으로 남송의 정복은 세조시대 때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왕조 공격 관련된 내용은 요거는 이제 그 주로 쿠비나이 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건 몽케 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좀 약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몽골 제국의 정복지 통치 정책을 좀 볼게요. 자, 몽골 제국은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동서세계에 걸친 대제국이었다. 뿐만 아니라 몽골의 정복 전쟁은 징기스칸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대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유목민의 특성인데 유목민들은 이제 계속 정복을 통해서 약탈을 하잖아요. 몽골족도 마찬가지야. 이 몽골족의 정복 전쟁은 가족 사업이에요. 그래서 쿠리타인이 개최하고 나서 그 어떤 지역을 이제 뭐냐 정복하고 거기에 약탈할 것인가 정해. 그래서 그 약탈하고 나서 이제 약탈물 또 분배하고 정복줄 또 분배하고 또 쿠리타인을 열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 사업을 이제 가족들 모여갖고 또 어떤 지역을 약탈하고 분배할 것인가 또 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제국이 확대돼 나간 거야. 네, 이렇게. 자, 이와 같이 몽골 제국의 지속적인 정복전의 원인은 유목사에 뿌리 깊게 내려온 약탈물 분배라는 정통이 몽골 제국에서 계속되면서 정복주를 나누어 갖는 분봉이 약탈물 분배의 형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를 말한다. 자, 징기스칸은 정복 전쟁에 얻은 영토를 자신의 가산으로 생각하고 집안 그 영토로 생각한 거야. 이는 유목사의 정통의 관념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약탈을 분배와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정복지가 확대되면서 될수록 분배받는 영토와 영민도 증가된 것이고 이와 함께 정복주의 분봉이 징기스칸 이후 몽골 제국의 지속적인 정복 전쟁을 가능케 했고 제국의 판도에 극대화시킨 결정적 작용했다. 처음 징기스칸 약탈 전쟁은 몽골 제국을 건설하여 그의 자제들에게 분봉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때 토지와 영민을 동시에 나눴는데,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토지와 영민 중 영민이 중요해요. 징기스칸 같은, 그러니까 몽골 제국 같은 유목민족들은 이 토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야.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하여튼인데 몽골어의 부족한 나라이면 울루스는 사람과 목지의 두 개념을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는 유목사회에서 초목지와 유목민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목민보다는 이제 여기가 더 강조되는 거죠. 근데 유목사회 분봉엔 토지보다는 인민이 훨씬 중요성을 갖는 건데
그것은 유목 집단은 항상 상황에 따라 항상 타지고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뭐 유목 부족들은 그 초지를 중심으로 해 갖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뭐냐면 그 유목을 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른 데 가버리면 되는 거야. 유목민을 이끌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요. 그러나 이런 분봉은 배타적 소유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봉은 꼭 지방 분권을 촉진시키면서 중앙 집권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와 중앙과 지방의 끊임없는 대립과 마찰을 야기했다. 그래서 징기스칸 사후에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칸들이 싸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리하여 이제 크게는 왕위 계승 분쟁에서 작게는 중앙의 지배권을 관철시키기 위한 한국 간의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되게 되었다. 이거는 결국 몽골 제국 끊임없는 왕권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제국의 와해를 가속시키고 그리고 나가 네 개의 한국을 불릴 때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의 왕이 이제 칸의 이제 계승 문제 볼게요. 유목 국가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통치 계승에 대한 어떤 제도화시키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몽골족 같은 쿠데타 이후에 이제 거기에서 뽑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능력이야. 근데 그때 능력이란 군사력이죠. 그래서 그거에 뭐냐면 그 쿠데타의 결정에 대해서 그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걸 가시하기 위해서 군사를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게 곧바로 내전이 된 거야. 그 과정에서 이제 제국이 분열이 되고 그래서 몇 번에 거쳐서 이제 이런 쿠데타와 내전이 일어나고 제국이 분열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자, 그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유목사의 능력주의 바탕한 군주 소유 강령, 공유 간염에서 왕이 쟁탈적 원인을 제공이 되는데 여기 이제 가정을 보면 자, 태조의 이제 아들들을 보면 장남인 이제 바투가 있고 그다음에 차카타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고타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막내 투도이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또 보면 자, 여기 첫 번째 내전은 이제 뭐냐면 키우가고 이제 바투의 이제 그 갈등이에요. 그래서 키어 갈등을 이끈 바투는 다시 유럽에 해군한 후에 키차크 항국을 세우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갈등은 이제 여기 세조가 즉위할 때 이제 일어났죠. 세조 쿠비라이 칸이 즉위할 때 몽케가 갑자기 죽었거든요. 몽케가 그 송나라를 공격하는 과정 양양성에서 죽게 돼요. 전투 중에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 죽게 되니까 후계자가 이제 딱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게 되니까 이제 두 명의 이제 유력자가 등장하게 되죠. 세조인 쿠비라인과 그 동생이었던 아리부케가 있어요. 그래서 세조 쿠비라이한테는 중국을 바탕으로 이제 활동했던 일이고 남송을 공격할 때 이제 앞장섰던 사람이고 아리부케 같은 경우는 몽골 평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등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세조 쿠비라인과 아리부케가 싸웠는데 결국에 아리부케가 이제 지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그 원종이 태자에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그 몽골의 사신을 파견했는데 이 당시 두 명이 내전이었거든. 그래서 어디로 갈까 이제 고민 중이었는데 우연찮게 조로 쿠미나를 만나게 돼요. 우연찮게. 응. 그래서 쿠미나에 이제 붙게 되죠. 그래서 이제 쿠미나이 너무 기뻐해서 그렇게 이제 그 예전에 공격했던 그 그 고려의 태자가 스스로 찾아와서 이제 화평을 요청했잖아요. 이건 하늘의 길조다 생각해서 너 소원을 말해줘라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원종이 뭐 우리나라 그 풍습 같은 거 보존해 주시고 생존권도 보존해 주세요 하니까 오 좋다 하면서 구두 약속했죠. 이게 세조 구제의 원칙이야. 이런 세조 구제의 원칙이 그 뭐냐면 나중에 몽골한테 몽골한테 항복하고 나서 고려가 계속 이제 왕조가 유지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건데 하여튼 이제 이 아리부케를 쳐내죠. 예. 그 과정에서 자기를 도와줬던 이제 훌라그의 일왕국 같은 것들 인정해주고 그렇게 돼요. 예,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3차 대립이 있는데 3차 대립이 뭐냐면 쿠비라인하고 하이드의 대립이야. 자, 쿠비라인이 이제 집권하고 나니까 그때 차카타이와 이제 오고타이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쿠비라인 집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드가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싸우게 되는데 결국에 이 그 하이드의 반란은 쿠비라이 때 진압되지는 못하고요. 나중에 가서 뭐 성종 때인가 그 후에 그냥 하이드를 밟고 그냥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아예 이제 그 뭐냐면 차카타이 한국이나 이런 그 한국들이 다 분리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이제 3차 대립을 통해서 네 개의 한국이 분리돼 나갔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중국 역대 왕조에서는 다 같이 크고 작은 왕위 계승 분쟁이 없지 않았고 특히 장업군주와 그 계승자 왕위 계승전은 진해 신앙제 이후 청대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몽골 제국의 이제 시대처럼 황족이 집단적 패를 갈려 왕위 계승제를 확대시키면서 치열하게 세운 예는 드물었다. 그럼 왜 집단적 패를 갈려서 싸웠냐라는 원인이 있죠. 왕위 다툼의 원인이. 자, 유목사회는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군주의 자리는 각 부족이 공동 소유한다는 공유관념이 그 원인을 작용하고 있다. 유목사의 공유관념은 몽골이 세계제국을 건설한 후에도 극복하지 못했고 오히려 군사력의 상징인 항제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이 더욱 커지면서 빈번하게 왕위 쟁탈전이 일어났다. 자, 왕위 쟁탈전은 네개 칸국이 분리되고 몽골 제국에서 원제국 체제로 바뀐 이후에 가서야 수그러들었다. 처음 왕위 계승 분쟁을 징기스칸에 이어 오구타이의 사망과 함께 다시 시작했다. 태종은 생전에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 정했으나 아들이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손자의 후계도 다시 정했다. 그 후에 태종이 이제 사망한 후 섭정이 맡은 그의 처는 자신의 아들 키욱을 즉위시킨 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징기스칸의 장자였던 바투는 일족 가운데 대영이라고 한 조친과 함께 러시아 원정군의 총사령과 막강한 군사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투는 키욱의 왕위 계승에 전면을 반대했기 때문에 태종이 사망하는 5년이 지난 후에 바투가 불참한 건데 쿠데타가 열려 키욱을 선출했다. 키욱은 바투를 옹징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서방을 가는 도중에 중앙아시아에 사망하여 제2의 불과 3년 만에 끝나고 다시 왕위 계승 문제가 됐다는 거죠. 자, 키욱 사망 이후에 왕위 계승 후보자로 오고타이 가문에서 그의 손자의 와 키욱의 아들이 나갔고 투르이가는 원캐를 믿었다. 싸움에서 이들 양강은 국한되지 않고 차카타이와 오코타이가 단합하면서 조치가와 투르이가가 연합하면서 크게 이제 확대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치가는 바투를 얘기해요. 바투의 아버지가 조치잖아요. 그래서 조치와 투르이가 한편이 되고 차카타이와 오코타이가 한편이 됐지만 결국에 투르이 가문이 승리하게 돼서 몽케가 즉위하게 되죠. 결국 몽케의 생명의 노력과 러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바트의 군사적 지원으로 몽케가 4대 현종을 즉위했고 이어 오고타이카와 차카타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수청을 단행했다. 그러나 몽케 사망 후에 왕위 계승제는 또 토요일 가문 내에 또 일어나죠. 쿠비라이 칸과 동생이었던 아리부케까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쿠비라이와 아리베케 사이에 다시 시작됐다. 그래서 몽골 전체로 확대됐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서아시아 파견된 쿠비라의 동생 훌라구가 그의 형을 지지한 대가로 서아시아 지역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그래서 갈라져 나가서 훌라구 울루스 1왕국이 되죠. 자, 쿠비라의 승리로 결국 사왕국 분립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됐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원했던 훌라구의 독립을 인정해주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차카타이 부족에 대해서 바라크를 칸으로 지명하여 쿠비라의 종주권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바라크의 도전으로 실패했다. 더욱이 트로이가의 집권에 불만을 품은 오고타이 칸의 하이두가 탈레스 해반에서 쿠이타이 열어서 키차크 왕국의 조치가와 차카타이 지지를 받아서 칸에 추도됐다 했죠. 잠깐 이게 제가 설명하다가 여기 차카타이가 이제 하는데 차카타이 한국하고 하이두가 있는데 차카타이 한국이 하이두가 아니라 제가 잘못 설명했어. 여기 오고타이야. 네, 오고타이. 이건 오고타이 하이두하고 차카타이 한국이 결합해 갖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수정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치가와 차카타이 지휘받고 칸에 추대되면서 트로이가 타도를 목적으로 3대 부족 연합이 형성됐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이래한 이제 하이드 이게 원래 조치가가 여기 이제 트로이가하고 연합을 했다가 이때 당시에는 또 결별되고 차카타이와 오고타이 연합을 해갖고 3대 부족 연합에 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하이드의 세력을 꺾기 위해 쿠브라의 군사작전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1303년에 가서 거우 후전을 그러니까 쿠비라이의 죽거나 성종 때 가서 후전을 맺게 돼요. 자, 그래서 왕위 계승에 둘러싼 부족 간의 분쟁은 골이 깊었고 그의 결과 몽골 지방과 이제 중국만이 차지하게 되면서 분쟁이 끝나게 됐다. 이때 몽골 제국은 이제 원을 의미하죠. 예, 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하이드 간의 분쟁 과정에서 하이드가 이제 오고타이 그 칸을 지배했잖아. 그 한국을 지배했잖아요. 오고타이 한국을. 근데 이제 오고타이 한국이 상당히 이제 이 싸움에서 약해져. 그리고 차카타이 한국이 그 과정에 오고타이를 병합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사한국의 성립과 몽골 제국의 와해 볼게요. 징기스칸 다음에 오고타이 칸에 바투가 남러시아에 키차크 항국을 세우고 차카타이가 중앙아시아 차카타이 항국을 건설하고 오고타이는 수소 외몽골, 내몽골 그리고 북중국을 점령하여 하였으며 말자인 투이는 봉투를 갖지 못했다. 자, 말자는 막내 동생이죠. 세종은 자손에게 나눠줄 새로운 봉지를 찾기 위해서 플러그를 페르시아 파견에서 1항국을 세우게 하는 것은 이러한 세습봉지의 계책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태종은 자손에게 나눠줄 새로운 봉지를 찾기 위해서 플러그를 페르시아에 파견하여 1항국을 세우는 것은 이러한 세습봉지의 계책 일환이었다인데 이것도 일환이었다 하겠다인데 이것도 잘못된 문장이야. 왜 문장이냐? 자, 여기 보면 앞에 보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문장들이 되게 많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이 훌라그 파견 관련된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오고타이 칸 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몽케 칸 때 나와요. 몽케 칸 때. 잠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몽케가 이제 헌종에 즉위하면서 이제 관련된 나오는데 잠깐 여기 보면 이게 아까 지금 몽케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만요. 여기 있네. 자, 여기 보면 여기 뒤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몽케가 사망하고 키읔이 즉위했는데 키읔이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헌종인 몽케가 즉위하죠. 그리고 나서 헌종은 동생 훌락을 서방 원정에 보내서 페르시아를 공략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몽케 때의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갑자기 이제 앞뒤가 안 나온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태종은 자손에게 나눠줘 새로운 봉지를 찾기 위해서 훌라그를 페르시아 파견을 일왕국을 세우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요 자체가 틀렸죠. 네, 틀렸어. 이 문장 자체가. 왜 태종이 이건 오고타일 텐데 몽케는 헌종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내용이야. 네, 잘못된 내용. 몽케 헌종 때 내용을 지금 태종 때 내용을 잘못 적어놓은 거야. 이거. 그래서 이게 좀 뒤죽박죽이해. 한 사람이 쓴 거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 지금. 예. 읽다가 잘 읽어보면 은근히 이게 틀린 게 많아. 이거 동기에서.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남송 정복 전쟁 중에 헌종이 사망되자 동생 쿠비라이가 군을 통솔을 하고 있었으나 당시 외몽골의 친동생 아리베케죠. 저는 예전에 아리부케로 이제 배웠기 때문에 표기법이 좀 그런데 자, 아리베케가 오고타이 칸의 후원을 받아 황제 자리를 넘보고 있었다. 이에 이제 쿠비라이는 기한하여 임시 쿠리타를 개최한 대항을 즉위하니 그 즉위에 반대했던 내항국이 각기 독립을 선언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좀 약간 잘못된 거죠. 왜 내항국이 잘못됐냐 하면 오고타이 칸, 차카타이, 키찬쿠는 이제 뭐 이해하겠는데 요 중에 1항국은 아니에요. 1항국.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이제 앞부분에 방금 얘기한 건데 그 왕위 계승 분쟁 과정에서 쿠비라이 칸을 지지했던 얘들 중에 나오는데 누가 지지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훌라그가 얘를 지지를 해줬죠. 그러니까 훌라그가 지지한 대가로 뭐냐면 독립을 인정받았잖아. 근데 이거 무슨 앞뒤로 해갖고 조금만 뒤에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는 여기 이거야. 그의 즉위했던 반대 내항국이라고 했잖아. 네. 쿠비라이가 즉위할 때 내항국이 아니죠. 세계항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야 이거는. 세계항국이니까. 그래서 1항국은 빼다. 이게 상계항국이죠. 이게 틀렸어.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있고 1항국이 독립된 거는 얘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독립한 게 아니라 얘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쿠비라이가 인정을 받은 거야.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한국에선 소수의 몽골족이 그들보다 문화가 높은 다수의 이민족을 지배하게 되면서 정복지 고유의 문화를 존중하였다. 그래야 사한국은 차츰 그 땅의 풍속에 동화되면서 그 정복지 이익을 위해서 타 지역과 서로 싸우게 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몽골족이었지만 몽골족 정체성이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문화와 이런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지역화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같은 조상 국가는 이제 남이죠. 그래서 자기 그 뭐냐면 칸국의 위익을 위해서 다른 칸국과 싸우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사한국 가운데 가장 몽골적 색채가 가능한 오고타이 한국이었다. 그러나 오고타이 한국은 지배자 하이두가 전 몽골의 지배권을 뺏으려고 중앙의 세조에게 대항한 30년 전쟁에 거쳐서 실패한 후 국력이 쇠퇴하고 나서 그때 차카타이 한국에 병합이 되죠. 중앙아시아의 지배한 차카타이 한국에는 칸의 계승권을 둘러싼 싸움 끝에 쇠퇴하여 이게 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13세기, 14세기 중엽에는 동투르키스탄의 동차카타이 한국과 서터키스탄의 서차카타이 한국 분열됐고 이 차카타이 한국 기반으로 나타났던 사람이 티무르 제국이야. 그래서 티무르 제국이 일어나자 그 서차카타이는 그 영토의 일부가 됐고 도자카타이는 그 속국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스라엘 영토 내에 세운 이란국은 처음에 네스티우스파의 기독교를 보호하고 이슬람교를 압박했으나 뒤에는 도리어 이슬람 문화의 옹호자가 되어 아바스 왕조를 멸망한 이후에 쇠퇴한 이슬람 문화의 부흥에 노력하여 이곳의 몽골 페르시아 문화를 꽃피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특히 수학이나 지리학, 역사학 방면에 많은 학자들이 나왔고 라시딘 우딘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몽골 역사인 그 연대기 총참 집사라는데 약칭 직사를 하죠. 이 집사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세계 최초의 세계사라고 이제 일컬어진 만큼 상당히 역사적 가치가 높아요. 역교론에도 이제 나오죠. 세계사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때 세계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역사를 기록할 때 세계사라고 해야 된다. 그 의미에서 이제 최초의 세계사는 집사다. 이게 나와 역교론에서. 그러나 야쿠트는 이제 제국지리 사전을 펴냈으며 과학자 라시 우디는 홀라그에게 권하여 수도에 천문대를 건설하도록 했다. 키창쿠 왕국은 14세기 초에 우즈벡과 자니벡 등 시대 전성기를 누렸고요. 한동안 러시아를 지배했죠. 그래서 이제 요 시기를 뭐라고 하냐. 그 러시아가 지배했던 한 200년의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타르의 명예라고 해요. 러시아 역사에서. 그때 이제 얘네들은 이제 어디를 기반으로 통치했냐면 키예프를 기반, 오늘날 우크라이나일 수도 있죠. 예, 키예프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그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모스크바 공국은 좀 약간 번들이 국가였어. 그래서 이제 직접 지배보다는 이 모스크바 대공들에게 그 번두리 지방에 이제 지배권을 줬거든요. 대신 모스크바 대공은 그 뭐냐 키차크 항공에 여러 가지 공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일종의 모스크바 대공국은 그 속국이었다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 모스크바 대공국이 이제 키차크 항구의 속국으로서 그 지역을 이제 직접 지배를 하면서 이제 세력을 커나갔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키예프보다는 이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중심지가 돼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독립을 하게 되죠. 이반 3세 때부터. 예. 자, 안호는 모스크바 대공을 통해서 러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그래서 가까운 키예프 지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통치하고 먼 지역 같은 거는 모스크바 지역은 모스크바 대공국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모스크바가 커지게 됐다. 그리고 나서 2만 3세 때 만약 독립하고 이제 독자적으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바꾸는 동로마 황제와 친교를 맺고 이집트와 통원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했다. 또 흑해 무역의 이윤을 독점하여 경제적으로 번영했으며 이슬람 문화가 키차크 한국에 뿌리를 내어 한국과 미술이 발달했다. 그러나 자니백이 죽은 후 내단이 일어났고 세 번에 걸쳐 티모르 제국의 침입을 받아 쇠퇴했고 결국에는 모스크바 대공 이반 3세에게 멸망을 하게 돼요. 예. 자기가 예전에 속고 삼았던 그 모스크바한테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자녀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그 계속 남았죠. 그 자녀 세력들이 이제 세웠던 나라가 그 크림반도에 있었던 나라죠. 크림반도에 세웠던 그 크림 타타르 크림 왕국이죠. 그래서 이제 크림 타타르라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 세력들이 세웠던 크림 왕국이 있는데 이 크림 왕국도 결국에는 오스만 제국의 속국을 떨어졌다가 나중에 러시아한테 먹히게 되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가면 요 타타르 예전에 몽골족의 혈통을 피해받는 사람들이 소수민족도 있어요. 지금도. 예. 그래갖고 이렇게 있고 키창크 왕국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한국 이단국 같은 그 몽골족들은 많이 혼혈이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그 투르크족하고 혼혈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투르크 민족화 돼. 예. 말이 몽골족이지 예, 투르크족화 된다. 몽골족들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원제국의 성립과의 통치제의 변화를 볼게요. 원제국은 쿠빌라이 칸이 이제 통치할 때를 얘기하죠. 쿠빌라이 칸이 통치할 때 그 중국 본토와 몽골 지배했잖아요. 이게 원이다고 이제 하죠. 그래서 원이다는 칭호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중국식 왕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명칭은 그 원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 쿠빌라이 울루스라고 하죠. 쿠빌라이 울루스인데 한자로 포기할 때 원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명사를 집필할 때 아니 원사를 집필할 때 이게 중국 애들이 집필하다 보니까 이제 원이라는 그 한자 포기를 여기에다 붙여가지고 원사라고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쿠비나의 울루스보다는 원이라는 그 국어가 더 알려져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편의상 원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몽골 제국에서 이제 원제국 발전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네. 자, 원을 세웠던 사람은 이제 세조 쿠비나이죠.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9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 99번이에요. 자, 몽골 민족을 위해 정복지 지배는 세조가 즉위한 중통 원년. 그래서 이제 여기 중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중국식 연호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중통 원년에 분기점하여 그 이제 몽골 제국 시기와 이후의 원제국 시대로 구분된다. 자, 몽골 제국 시대 지배 체제는 징기스칸에 의해서 골고루 마련되었고 2대 오고타에 의해서 그 내용이 보완 개선되었다. 그러나 원제국의 성립으로 몽골 제국의 유목적 성격은 중국적 정복 국가 체제로 변화되었다. 종래 몽골 투르크계의 왕조들을 한이라고 불렸으나 칸이라고 하죠. 몽골 제국 체제 내에서는 왕의 이름을 이들 모두를 통용하는 대한이라는 칭호를 격상을 했고 이 대칸이라는 건 왕 중의 왕, 칸 중의 칸이라는 뜻이야. 자, 이걸 칭호를 사용했던 태종 때다. 자, 이와 함께 황제제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을 징기스칸 직계시주고 한정하여 쿨리타임에 의해서 선거됐다. 이 직계 자손들 뭐라고 하냐면 황금시족이라고 해요. 황금시족. 그래서 이후부터는 칸의 지위를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뭐야 징기스칸의 직계시족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건 원칙일 뿐이고 뒤에 보면 티모라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징기스칸 후손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칭 자기가 징기스칸 후손이라고 해놓고 그 칸에 올랐잖아요. 그렇게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징기스칸 후손이라고 외치면서 칸에 오는 식으로 사칭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칸을 올리긴 해요. 예. 자, 그리고 다음은 몽골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만약은 징기스칸 대법령이다. 이는 몽골의 간습법을 집대성한 것이라 이해했으나 사실은 몽골 제국을 지탱한 기본법으로 그 당시 몽골 제국은 물론이고 중앙아시아와 인도, 이란 등 각지의 법제에도 큰 영향을 줬다. 자, 이단 몽골 제체는 쿠비나인의 즉위에서 변질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앞에 있었던 이 몽골 제국은 중국 왕조가 아니라 여러 이제 제국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체제를 그 징기스칸 이후에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쿠비나인 이후에 중국식 체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 징기스칸의 업적, 아니 쿠비나인의 업적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이제 넘어가면 수도를 칼라쿠름에서 북경을 옮기죠. 북경. 그 북경을 대도라고 해. 대도. 대칸이 사는 동네 도시라는 뜻이죠. 대도라고 하고 중국식 왕조 체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중국 연호를 사용하죠. 중통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중국식 간료제를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쿠비나의 울루스라고 하지만 포기는 원으로 포기하죠. 원이란 국호를 사용한 것은 중국이 정통적으로 예전에 보면 국호가 외자잖아요. 그래서 중국식 국명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남송을 정벌을 했다. 네, 남송을 아이고 남송을 정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벌하고 나서 일본까지 공격하려고 했죠. 물론 실패했지만 그리고 베트남을 공격했지만 또 실패했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우리나라 관련돼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때 원나라 간에 조공채권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 중국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지배 관계도 직접적인 지배보다는 조공채권을 바탕으로 한 간접적 지배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때마치 이때 이제 뭐냐면 그 고려가 항복해 온 거야. 그래서 조공채권 관계로 이렇게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원제국은 몽골 제국을 계승하면서 영토적으로 4개 칸국을 분리하여 떨어져 나갔고, 황제의 위도 몽골의 대칸을 계승했다보다는 중국 역대의 황제위를 이어받은 걸 자처했다. 그래서 세조가 갖는 황제 성격은 몽골의 대칸과 중국적인 황제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의 어떤 몽골 대칸하고 그다음 그 농경민족의 그 어떤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중국 역대 왕조의 후계자적 색채가 강하게 부각되었다. 자, 그의 정책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나올 것 같아. 그거 그 쿠비나의 정책은 나올 것 같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대응을 보면 국경 천도를 비롯하여 국명을 중국식 외자 이름을 원이라고 해서 으뜸원이라고 하죠. 주역에 나와 있어요. 이 원이란 말이. 예. 자, 하여튼 이게 고친전 전가, 그 다음에 중국식 연호인 중통의 사용, 그리고 관료 체제 이제 중국 관료제의 채용 등 다 몽골 제국에서 중국적 황제 지배 체제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세종 쿠비나이가 몽골 대칸과 중국적 황제 양면성을 띠게 되면서 원제국의 재반 제도가 급속히 중국화되기 시작했고, 이런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사회의 모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런 정보 강조가 걷는 공통된 형상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원의 지배 체제, 민족 차별 정책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